인터넷에 떠도는 한국의 공포썰 중 하나로 상당히 길고 세세하게 그 이야기를 확장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밤중에 엘리베이터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도시의 불빛이 꺼진 뒤에도 끝나지 않은 일과 사교 모임으로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런 일상의 일부로 나 역시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거리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20층 규모로 높이는 그리 높지 않지만 고층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드문 기이한 곳이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디스플레이에는 1층에서부터 여유롭게 내려오는 숫자가 보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고 그러는 동안 나는 오늘의 일들과의 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마침내 딩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아무도 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곧장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나는 조용한 이동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10층 즈음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었다. 놀라움을 느끼기도 전에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앞에는 할머니가 서 계셨다. 올드 패션의 한복을 입고 계셨고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올린 상태였다. 하지만 얼굴에 나타난 깊은 주름은 그녀의 연세가 꽤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기괴할 정도로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셨다. 안녕하세요. 나는 순간적으로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대답 없이 고요한 시선을 나에게 돌렸다. 어색함에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다시 눌렀으나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10층에 멈춰 있었고 할머니는 떠나지 않고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숨소리만으로 가득 찬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떼시며 나지막히 말했다. 이 걸음으로 갈 곳이 아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손가락을 들어 1층 버튼을 가리켰고 그제야 엘리베이터는 삐걱이며 문을 닫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곧 15층에 도착했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다. 집에 들어서자 이상한 안도감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길함이 가슴 한켠을 콕콕 찔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관리사무소에 들러 엘리베이터의 이상 작동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밤새 엘리베이터의 운행 기록에도 이상은 없었다고 답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대에 나 외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한 기록이 없다고 했다. 몇 주 뒤 나는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옆집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분은 오래전 이 아파트에서 살다 돌아가신 옛 주민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때쯤에 나는 10층에서 만난 할머니의 특징이 그 이야기 속의 인물과 무섭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밤늦게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 계단을 사용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종종 불현듯 그 할머니의 고요한 미소가 떠오르곤 한다. 그녀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그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랜 시간 동안 비어 있었고 주민들은 그 저택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한 가족이 끔찍한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야기, 밤이 되면 저택 안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등등 이 마을의 대학생 3명이 여름 방학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공포 영화를 즐겨보고 자신들이 겁이 없다고 자부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세 친구는 호기심과 모험심에 부풀어 그 저택을 탐험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해가 저물 무렵 3명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녹슨 대문에 잡초가 무성했고 창문들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삐걱거리는 바닥에 그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듯 소음을 냈습니다. 저택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손전등에 불빛이 없던 시절 남겨진 낡은 가구들과 벽지를 비추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고 두 번째 방에는 고서들이 가득한 서재가 있었습니다. 방을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기분 나쁜 냉기를 느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았을 때 벽에 걸린 오래된 가적,
사진들이 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의 눈은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그저 오래된 사진이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세 친구 중 하나가 발을 헛디뎠고 난간에 손을 크게 긁혔습니다. 그는 감각이 없는 듯 아픈 손을 바라보며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장난기에 어린 충고에 힘입어 계속 탐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3층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문이 꼭 닫힌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어보기로 했고 손잡이를 돌리자 낡은 경첩이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에는 커다란 거울이 중앙에 걸려 있었고 거울 앞에는 누군가가 방금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시에 거울 속에서 그들 뒤로 비치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인물이 그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바라보니 이번에는 그 인물이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방은 점점 추워지며 그들에게 다가오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인물의 모습이 점점 또렷해지며 손에 쥔 오래된 쇠사슬을 드러냅니다. 친구들은 두려움에 혼비백산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만 마치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 중 한 명의 핸드폰이 울리며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밝은 핸드폰 불빛이 방을 비추자 거짓말같이 불길한 기운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모두들 믿지 않았습니다. 저택을 떠나기로 결심한 그들은 다시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저택을 떠나기 전 찍은 셀카 사진에 누군가의 흐릿한 미소가 찍혀 있었다는 소문은 그 마을에 아직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회자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폐가 탐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통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상세히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비 오는 가을날, 대학에 재학 중인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각각 민수, 지현, 수진, 그리고 철수였다. 이들은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 체험에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민수가 가장 적극적으로 폐가 탐험을 제안하곤 했다. 민수는 항상 새로운 곳을 찾아가자고 했고 이번에는 소문으로 떠도는 오래된 폐가에 가보자고 했다. 그 폐가는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으로 유명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았다고 했다. 그곳은 주변에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곳에 있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피해 온 듯 쓰러져 가고 있었다. 4명의 친구들은 주말밤 서로의 의리를 증명하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다. 각자 손전등과 휴대폰을 손에 쥐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숲길을 따라 폐가에 다다랐다.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싸인 그 집은 빗물에 젖은 붉은 벽돌이 무섭도록 무성했다. 지연은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정말 여기 들어가는 거야? 왠지 기분이 찜찜한데. 그녀가 손전등을 휘둘러 주변을 비췄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괜찮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나가면 되지. 그냥 재미로 온 거잖아. 민수는 용감하게 앞장서며 문을 열었다. 문 너머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춥고 음산한 기운이 뻗어나왔다. 내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웠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가구들은 흉측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수지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던가 정말 웃고 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져. 수진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기에 이런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더 신기하네. 철수가 말했다. 그는 그 소름 끼치는 공간에서도 여전히 균형을 잃지 않았다. 그들이 그 집을 더 탐험하기로 하고 방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문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바로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단순한 바람이 문을 건드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계속해서 앞장서서 옆에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 방은 부엌으로 보였고 낡은 조리 도구들과 부엌 식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식탁 위에는 누군가 최근에 먹었던 것처럼 보이는 빵 부스러기가 있었다. 이상하네. 이 폐가에 아무도 안 산 지 오래됐을 텐데.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온 누군가의 장난일지도 몰라. 철수가 안심시키듯 말했다. 다른 방들을 탐험하는데 이상한 느낌은 점점 더 심해졌다. 벽에서 나는 작은 소리들, 바닥에서 깔깔대는 소리,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등이 그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내 친구들은 끝내 집에 마지막 방으로 들어가기 전이었다. 이 방은 2층 맨 끝에 있었고 철문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이 문을 열자마자 갑작스럽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방 한가운데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의자에 묶여있는 한 인형이 보였다. 인형은 낡고 해진 상태였으며 마치 누군가의 제물이 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 순간 집 전체가 떨리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고 불길한 기운이 그들 주위를 감쌌다. 이건 그냥 인형일 뿐이야. 우리 그냥 여기서 나가자.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철수가 뒤에서 비명을 질렀다. 뭔가 내 옷을 잡아당겼어. 그들은 당황하며 철수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장난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들은 즉시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했다. 빠르게 밖으로 나와 그 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온 뒤에도 그들은 오랫동안 그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후에 돌아본 영상에 그때 당시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녹음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날 이후 그러한 폐가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두려움으로 남았다. 이 이야기 또한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섭고도 오싹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